데미안 허스트의 또 다른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해골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게 현대미술의 공허함을 상징한가요? 아니면 미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공허한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찰스 사치가 이렇게 말해요. 돈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참 이게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상업적이고 뭔가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어떻고 뭐 허무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그냥 돈 자체가 메시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석이 100사람이 봤다면 100개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좋습니다. 상어도 마찬가지, 뭐 천년도 마찬가지. 이런 작품을 대체 누가 사? 아유 누가 사냐 진짜. 왜냐면 어떤 작품이라는 건 컬렉팅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침실에 두고 내 어떤 거실에 두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작업들, 계속 보고 싶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보통은 일반 컬렉터들이라면 선택을 하잖아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가 보여준 행복 아닌가? 네. 자기 작품 자기가 사기. 또는 자기가 비슷한 작품을 자기가 모으기. 약간 작가이자 콜렉터가 되는 거죠. 그 말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여기 지금 김성희 관장님, 김성희 저자님도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데미안 허스트의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여러분 정말 부자 작가거든요. 맞아요. 물론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죠. 아주 가난한 학생 그 작가였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말 손에 꼽는 부자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아는 작가예요. 그래서 컬렉팅을 정말 많이 하고요. 이 컬렉팅의 폭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어나더 레벨인 비싼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컬렉팅을 하지만 신진 작가들, 자신의 어떤 어시스트로 일했던 사람들을 전시에 포함시켜서 전시를 열기도 하고, 컬렉션이 굉장히 성숙하고 폭넓은 작가이고, 그 컬렉션으로 또 자기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기도 하고, 무료로 그 뭐 관객들에게 개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작가이자 컬렉터이자 기획자이자 특히 기획력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왜 이 작품 누가 누가 살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작품은 모두 팔려요. 와. 한 사람에게 팔립니다. 정말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닐까요? 살 정도면. 사치스럽죠. 이웃집 찰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럼 그거 합치면 누구야? 찰스 사치? 맞습니다. 제가 또 오늘의 우리 메인 책은 이 책이지만 이 책도 함께 좀 보셔도 좋아요.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이라고 하는 찰스 사치를 인터뷰한 책인데요. 뭐 부제가 이래요. 우리 시대의 가장 독보적인 아트 컬렉터와의 대화. 이거든요. 아주 독보적입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가 처음부터 데미안 허스트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요. 네, 아주 가난한 그 학생, 그냥 뭐 작가도 아니야, 그냥 정말 무명의 어떤 학생이었을 때 이 데미안 허스트가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해요. 이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또 있는데 프리즈라는 전시를 계획을 합니다. 이건 학생 전시였고, 데미안 허스트는 골드스미스 대학 미대를 나왔거든요. 순수 미술은 아주 또 그 뿌리가 깊은 대학인데, 거기에서 졸업 그 전시를 여는데 그때가 이제 영국이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를 어떻게 열까? 갤러리를 빌려서 뭐 학교 혹은 뭐 갤러리에서 일반적으로 전시를 여는 거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런던 교외에 있는 작은 창고를 빌리게 되고 거기에서 전시를 열어요. 지금은 아주 유명 작가가 된, 당시로서는 데미안 허스트의 동료 선후배들이었던 그런 사람들과 전시를 여는데, 이 데미안 허스트는 탁월한 기획자이고 비즈니스 감각이 작가치고는 정말 놀라울 만큼, 아주 특이하리만큼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건 선천적인 재능일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갤러리에서 또 학생 때 일을 했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갤러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직감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갤러리에는 누가 오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작품을 사고, 누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한 작가나 한 갤러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컬렉터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졸업 전시를 거의 이제 수장격으로 이 사람이 기획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전시에 참여하는 학생 작가들이 누구인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전시의 기본 컨셉도 너무 중요하지만 누가 오느냐 이 VIP 명단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데미안 호스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기획하는 것만큼이나 VIP들을 모시는데 정말 총력을 다합니다. 야, 그때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사치. 찰스 사치. 이 찰스 사치는 유명한 이제 재벌이고, 네.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컬렉션은 미국 작가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의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나서 컬렉션의 생각이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 영국 작가들을 본격적으로 젊은 작가들, 데미안 호스트를 비롯해서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컬렉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이 작가들을 데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가서 순회 전시를 열어요.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네.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일단 97년도에 영국에서 센세이션이라는 전시를 여는데 이때 포함됐던 작가가 데미안 호스트를 비롯한 여기 골드스미스에서 함께 전시를 했던 네네. 그 작가들이거든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작업을 하는 이 작가들을 데리고 센세이션 전시를 영국에서 열면서 봐라. 이게 지금 영국 현대 미술의 현재이고 미래다. 그리고 이걸 미국으로 순회 전시를 하면서 봐라. 이게 지금 영국 미술의 현재인데 이게 영국을 넘어서 현대 미술 자체에 대한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야. 그래서 사치가 원래 천년이라는 작업을 전시장에서 네네네네. 먼저 이제 보고 맞아요. 그 자리에서 작품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상어는 데미안 호스트가 아이디어를 들고 가요. 그래서 사치에게 찾아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치가 5만 파운드. 당시 한 1억 1억 정도를 원 정도. 후원을 네. 해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2005년도에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컬렉터인데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에게 625만 파운드에 팔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에 샀다가 14년 만에 134억 정도에 팔아요.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와.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찰스 사치가 데미안 호스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후원을 하고 키웠던 작가이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아마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을 쭉 보시다 보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대체 이 작업들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이거 대체 왜 했냐?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요. 찰스 사치에게. 데미안 호스트의 또 다른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해골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게 현대미술의 공허함을 상징한가요? 아니면 미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공허한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찰스 사치가 이렇게 말해요. 저런 아니야. 돈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 작품을 보고 이해한 게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중세부터 이어지는 것 중에 해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 때는 피하고 싶지 끌어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할 때 그것은 배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끌어안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하면서 죽음을 끌어안게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죽음을 끌어안게 하고 네. 예술의 힘을 통해서 이걸 끌어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던 제 나름대로 해석이었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데미안 네네. 호스트라는 작가를 생각해 보면 얕은 작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그 상업적이고 네네. 뭔가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돈이 어떻고 뭐 허무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그냥 돈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석이 100사람이 봤다면 100개의 해석이 가능한 당연하죠.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돈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하면 그 아까 데미안 호스트에게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했던 죽음이라는 네. 것도 마찬가지. 죽음이 어떻다 뭐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 돈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화두로 딱 던져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네네. 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보면서 일단 해골이라는 것에 이렇게 많은 보석들, 그러니까. 값비싼 보석들을 막 붙여놨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게 뭐 너무 허무하다. 이게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허무함이나 이런 감정 자체에 또 귀결이 되더라고요. 예.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데미안 네. 호스트 이 저자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놀라울 만큼 비즈니스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네. 데미안 호스트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업가이자
기획자이자 스스로 뭔가 그 사업도 많이 열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데미안 호스트가 참 돈을 어쨌든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작가로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묻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고뇌하는 예술가, 가난한 예술가, 혹은 예술혼이 있어서 돈보다는 어떤 예술에 대한 그런 게 더 강한 사람들, 네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데미안 호스트는 걸어오는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가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기준이 딱 정해지면 네. 그 기준을 내가 세워버리면 이걸 뒤집어 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뒤집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느껴지는 건 데미안 호스트는 어쩌면 뭔가를 정량하고 정확하게 재고 그다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엉뚱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개방적이고 아주 넓은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넓은 사고의 시작은 정확한 정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 이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놀라운 게 그 원포인트 점을 찍는 작품들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첫 작품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한 간격을 맞춰요. 그것에 흐트름이 없는 정확한 간격을 맞추면서 자기가 흡족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규격을 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걸 뒤집을 수 있었던 거죠. 파격이란 단어는 정확한 정직함에서부터 나오는 게 파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파격의 사례, 음흠. 뭐 관례를 깬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작품으로도 네. 뭔가 관례를 깨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도 이 사람은 관례를 어허. 좀 깨요. 네네. 보통 우리가 작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그렇죠. 나뉘는데, 네. 1차 시장은 갤러리라고 해서 한마디로 새 거를 우리가 맞습니다.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작가와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맞아요. 중간에 이제 갤러리가 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갤러리는 일정 부분 판매 수수료를 또 가지고 가고 맞습니다. 작가에게도 나눠주고 이제 네. 이런 구조인 거고, 뭐 2차 시장이라고 하면 경매죠. 네. 근데 이 경매에서는 내가 이거 작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작가들은 이 경매 시장에 뭐 직접 뛰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그렇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가 내 작품을 맞아요. 경매에 내놓으면 그게 팔리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2차 시장에서는. 콜렉터에 넣고 그렇죠. 그 위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경매 시장에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 뭐 몇 억에 팔렸다 뭐 이래도 작가가 가지고 가는 건 보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데미안 호스트는요. 자기가 직접 2차 경매 시장에 자기 작품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본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하면 작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작가가 그만큼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데미안 호스트가 한 적이 있어요. 2008년에 데미안 호스트가 세계적인 그 경매 회사인 소더비랑 같이 해서 작가로서는 최초로 직접 경매를 붙이거든요. 자기 작품을 자기가 파는. 네. 아주 대량으로 자기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때. 근데 완전히 룰을 깬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문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갤러리를 제끼고 작가가 직접 경매에 나서서 생태계를 파괴했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결과는 대성공. 대성공, 대흥행이었어요. 이틀 동안 진행된 경매를 통해서 총 2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요. 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막 돈독 오른 사람 그렇죠. 같고 뭐 이렇지만,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미안 호스트는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줄 아는 작가. 신진 작가 작품부터 해서 싹 다 컬렉팅을 해서 네네. 그걸 전시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욕먹을 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 쉬운 당근마켓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직거래를 해버리고 사람 사이에서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네. 어찌 보면은 약간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네. 있었겠다는 생각도 한편 드네요. 그때는 무조건 욕을 먹었겠지만. 그렇죠. 네네네. 네.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네네. 우리 한 문장을 좀 꼽아볼까요? 좋습니다. 저도 한 문장을 선택했는데요. 자, 제가 그 마음에 꽂았던 네. 그 한 문장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기억이 멈추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머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미안 호스트가 왜 이런 작품을 계속 하는지 그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작품들이 계속할 거라는 이 말이 저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니 그렇게 파격적인데 또 굉장히 그 굉장히죠. 순수하고 네. 순수한 사랑, 순정남 같은 말을 또 그러니까 왜 이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음. 마음에 머물 수 있다? 난 계속할 거다. 이 얘기. 예. 좋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한 문장보다도 꼭 소개하고 싶었지만 놓쳤던 어떤 작업에 좋습니다. 대해서 데미안 허스트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음.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데미안 허스트가 그 영국의 아주 공신력 있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현대미술상인 터너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 터너 프라이즈를 수상했던 작가 그 작품이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라는 네. 그 작업이었어요. 그 소와 그 송아지 맞아요. 두 마리를 세로로 갈라버리고 맞아요. 몸의 어떤 안에 단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그런 전시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데미안 허스트가 이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어떤 폭력적인 개입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몸을 일부러 갈랐으니까. 갈랐으니. 근데 이 폭력적인 개입이 들어감으로써 관객들은 뭐를 알게 되냐면 송아지와 소의 그 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핏기가 다 빠진 이 외면 말고 내면이 정말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진실의 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의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 안이 어떻게 생겼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완벽히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데미안 허스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행위에는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뭔가 들여다보는 것도 비슷하잖아. 우리가 그 대상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이지는 않더라도 채집해서 잡아 가두거나 이런 폭력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관찰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식을 얻게 되고 그걸로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이해하는 이런 지적이고 이성적인 행위가 결국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연장선에 있거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몸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폭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네거티브성이 있거든요. 네. 이건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너무나 힘든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작가가 맞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 오늘은 네. 이렇게 한번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이야기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요. 이거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가야 되네요. 이거 진짜 너무 아쉽지만 네. 이 아쉬움을 여러분 어떻게 달래시면 되냐? 책이죠. 이 책입니다. 사실 저희가 또 다루지 못했던 전시 내용이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재밌는 맞아요. 얘기인데 그건 네. 꼭 이 책에서 보시기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데미안 호스트가 직접 이야기하는 본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음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세라의 예술 러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